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이라는 저서의 저자 요하임 루나크는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상상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의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취할 외교적 정책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고, 장군들의 경우는 앞으로 시작될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어떤 들판에서 나란히 도열하여 공격하는 군대끼리의 전략 전술 및 전투 기량으로 전쟁의 승부를 판가름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은 그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었다. 먼저 보급 병참 지원 문제에서 열차라는 새로운 수단이 등장함으로써 보급 병참 지원이 철도와 열차 시간표에 어느 정도 좌우됨으로써 이것이 전략 전술까지 바꿔놓게 되었다. 또 기관총, 박격포, 수류탄을 비롯해 대구경 화포가 등장하므로 어마어마한 화력전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병사들을 나란히 도열시켜 적진으로 행진해가게 하는 전투는 불가능해졌으며 참호전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다시 정체된 참호전을 극복하기 위해 탱크가 등장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이 전쟁에 동원됨으로써 독가스와 같은 화학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바다에서는 거함 거포에 의한 엄청난 물량전이 요구되었고, 잠수함이라는 새로운 전투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늘에서는 정찰과 공격을 위해 항공기가 사용되게 되었다. 끝으로 이 모든 것들이 국가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함으로써 전쟁은 전선에서뿐만 아니라 후방에서의 지원까지 중요하게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은 그보다 강력한 전환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탱크와 항공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여 독일의 경우 일찍부터 우수한 항공기의 지원을 받는 기교화된 육군 기동부대에 의한 전격전을 구사하게 되었다. 또한 전쟁이 국가의 모든 자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해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다름 아닌 항공모함에 의한 전투였다. 당시에도 아직 해전의 전통은 거함, 거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본의 야마토 전함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그러나 당시의 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수백 킬로미터 밖에 적을 공격할 수는 없었으며 그것은 이제 막 도입된 함재의 몫이 되었다.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 이래로 그것은 중대한 전쟁 수단임이 드러났다. 1차 세계대전 때에는 각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인 대형 전함을 전투에서 잃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함대 간 전면전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미국, 일본과 같이 대양 저편의 적과 싸워야 하는 국가들 간의 항공모함 전투는 어떻게든 국가적 역량을 시험대 위에 올릴 만큼 대규모 전투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추세에서 일본은 항공모함 작전으로 진주만 기습을 통해 미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지만, 미군은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일본에게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군 작전과 공군 작전을 다 잘 이해해서 실제 작전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많은 해군 지휘관들에게 상상 밖 영역일 것이었다. 그럼에도 예외적인 일부는 혹은 극소수는 해군과 공군 두 영역을 아우르며 준비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특별한 인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드웨이 해전의 참모장 마일즈 브라우닝이었다. 그러면 이번 이야기를 통해 그가 어떻게 준비되었고 어떻게 실제 미드웨이 해전의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브라우닝에 대한 인물평을 보면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역사가 세뮤얼 엘리엇 모리스는 브라우닝이 지능형의 사람이지만 지휘관이 되기엔 가장 성미 급한 장교 중 한 명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역사가들도 그가 과음을 하는 등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그는 결혼을 4번이나 했는데 4번째 부인은 동료 장교의 부인이었었다. 그는 그녀와 같이 있다가 발각되어 그 남편에게 두들겨 맞기까지 했었다. 그러므로 같은 장교들이 보기에 그는 인성이 또다인 셈이었다. 어쨌든 브라우닝은 1918년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그 1년 전부터 이미 1차 대전에 참전한 함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후 그는 5년간 전함, 순영함, 구축함을 전전하다가 항공장교의 길을 택해 1924년 해군 비행사 자격을 얻었다. 그 후 그는 다시 다양한 경력을 쌓았는데 항공국의 항공기 설계와 시험, 항모전투지휘관, 해전대학에서의 연구, 해군 항공교관 등을 거치면서 새로이 등장하게 될 항모전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다.
1934년에는 USS 랭리, 나중에는 USS 레인저의 기지를 둔 전투 비행 중대 지휘를 맡았었다. 이 무렵부터 그의 모험적인 성격, 경솔함, 오만함, 완벽주의 경향 등이 충분히 드러났다. 그는 1936년 전국 항공경연대회 때 자기 비행 중대를 최고로 만들려고 자기가 용납할 수 있는 한 명의 조종사를 찾기 위해 6명이나 되는 유망한 윙맨들을 모욕했다. 그리고 경영기간 중 시기가 매우 불량했던 야간 비행 때에도 무전기도 없는 비행사들에게 밀착 비행 대용으로 자기를 따르도록 요구했다. 그러다가 그는 경연 이틀 만에 전출되었다. 1937년에는 맥셀필드의 항공단 전술학교 교관을 지냈다. 그리고 1936년부터 해군대학에서 항모전 전술을 준비하였다. 그러다가 브라우닝은 아직 유명하지 않았던 윌리엄 할지의 참모가 되었다. 브라우닝은 여기에서 비로소 항공 전술장교라는 새로운 보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동안은 요크타운 항공단도 지휘했었는데 할지가 2년 후 항공전 부대 지휘관을 맡게 되었을 때 다시 그의 작전 장교가 되었고 참모장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브라우닝은 마침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할 때부터 엔터프라이즈호에서 할지에게 항모 전술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할지와 브라우닝의 성격은 다른 듯 같았는데 할지는 패기만만하고 매우 인기 많은 인물이었지만 브라우닝은 차갑고 무뚝뚝하며 자부심이 강하고 냉소적이며 토론하기보다는 가르치려 드는 스타일이었다. 다만 이 둘은 모험적이고 행정을 싫어하고 세심하지 않다는 점에서 같았다. 한편 일본 함대가 진주만을 기습한 후 태평양 전 전선에서 미군이 수세에 몰리자 미 함대 사령관 어네스트 킹 제독은 태평양 함대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에게 대담한 기습전을 전개하라고 요구하였다. 즉 전면전은 피하면서 적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히라는 것이었다. 니미츠 제독의 참모들은 그런 작전이 너무 위험한 모험이라고 반대하였으나 1942년 1월과 3월 할지는 일본군의 영향권에 들어간 마샬 길버트 제도에 대한 기습 공격을 떠맡았다. 그러자 브라우닝은 마셜 작전 동안 할지가 적의 심장부인 화잘림까지 타격을 확장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엔터프라이즈는 일본 공군기지들이 둘러져 있던 협소한 지역을 비집고 다니면서 21대의 항공기로 공습작전을 감행하였다. 이에 모리슨이라는 역사가는 이 작전이 성공한 것이 천운이었다고 생각하였다. 윌리엄 할지도 이 작전에 대해 성공하면 총명한 작전 중 하나라고 하겠지만 실패하면 멍청한 작전이라고 할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이 작전은 웨이크 섬과 마커스 섬에 대한 공습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 공격이 성공함에 따라 무명 지휘관이었던 할지가 국가적 영웅으로 부각되었다. 브라우닝도 함장으로의 승진 자격을 얻게 되었다. 당시의 유명한 잡지 라이프는 그 작전을 두고 브라우닝을 미국 항공전의 조종자라고 칭송하였다. 적군에게도 그렇게 불리는 지휘관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야마모토 이스로코 총사령관이었다. 이쯤에서 브라우닝이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를 시기하거나 견제할 사람도 적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다가 그의 성격마저 괴팍스럽고 부도덕해 보이는 처신을 했으니 그를 못마땅하게 여길 사람들에게 그를 내칠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브라우닝은 마셜 작전 후 할지를 수행하여 샌프란시스코로 가 제임스 둘리틀 중령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도쿄 공습작전까지 짜게 되었다. 그런데 둘리틀 폭격대를 발진시키고 귀환하던 중 브라우닝은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 할지 장군의 부관 윌리엄 애시포드가 잔망경을 관측했다는 보고를 하면서 즉시 항로를 변경해야 하고 예정된 재급유도 일몰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때 브라우닝은 그에게 큰 소리로 그를 비난했다. 하지만 할지가 그의 의견을 따르게 되자 브라우닝은 심통을 부렸다. 나중에 사진을 통해 잠수함 위협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할지가 브라우닝도로 애시포드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그런데 브라우닝은 마지못해 사과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둘리틀 폭격대의 도쿄 공습 때문에 일본 함대에 대한 비난이 터져 나왔다. 야마모토는 두 번 다시 미국 함대가 일본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미 함대를 본토 가까이에서 봉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둘리틀 폭격대의 작전 후
진주만으로 귀환한 할디는 피부병 치료차 잠시 물러나야 하게 되자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중심의 16기동함대 후임 지휘관도 레이먼드 스프런스 소장을 추천하였다. 그런데 스프런스는 태평양 중심부 작전 동안 전함 사령관으로만 지냈기 때문에 항모 지휘 경험이 없었다. 그럼에도 할지는 브라우닝과 그 참모들이 노련하게 그를 보좌할 수 있다며 니미츠 제독을 설득하였다. 때마침 미국 정보부는 일본군이 미드웨이 섬을 공략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항할 세력은 스프루언스와 브라우닝의 16기동함대뿐이었다. 브라우닝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진주만으로 회항한 1942년 5월 26일이었는데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그때 미국 해군 사상 최악의 날이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은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으로 한바탕 본중이 털린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직후 벌어진 산호해전에서도 미국 17기동함대와 호주 연합함대는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물러난 상태였던 것이다. 그렇게 금신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군대를 이끌고 새로운 대규모 해전을 위해 작전을 짜야 했던 브라우닝은 그야말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이다. 본래 16기동함대는 17기동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산호해를 향해 가다가 급전을 받고 5월 26일에 진주만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사령부에 다녀온 할지 중장이 브라우닝에게 두 가지 정보를 주었다. 하나는 일본군의 암호 해독에 따르면 며칠 내에 야마모토의 일본 연합함대가 미드웨이 섬을 공략할 것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16기동 함대가 출항하지만 할지 중장 자신은 피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후임으로 스프론스가 임명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들은 브라우닝은 모든 상황이 좋지 않게 여겼다. 산호해전 때문에 17기동 함대의 항모 중 렉싱턴은 침몰했고 요크타워는 간신히 귀환해 3개월간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태평양 함대의 또 다른 항모 사라토가도 잠수함 공격에 의한 피해 때문에 수리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제대로 된 태평양 항모 부대는 16기동 함대뿐이었다. 그런데 그처럼 중요한 함대를 항모 지휘 경험도 없는 순양함대 사령관 출신이 지휘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진주만 공격 때문에 지금 16기동 함대를 방어해줄 쓸만한 전함마저 없었다. 어쨌든 미드웨이 섬은 직경 9.6km의 작은 환초 섬으로서 소규모의 항공대만 있는 섬이었지만 미국 서해안으로 출입하는 데 있어서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일본군이 공략할 필요가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곳을 잃으면 하와이가 일본군의 직접적인 공략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바로 본토 공략으로 이어질 것이었기에 이 대결을 회피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군이 파악한 일본 함대의 규모는 항모만 4척 이상이었다. 그러므로 정면 승부는 무리였고 기습에 의한 타격을 주는 정도가 가능할 것이 없다. 이에 브라우닝은 할지에게 미드웨이로 오는 적을 때려 부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독창력이 있는 지휘관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할지가 말을 막아서 미처 말을 잇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전투에서는 지휘관과 참모에게 긴밀한 콤비네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할지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지휘관은 참모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참모는 지휘관을 선택할 수 없네. 또 어떤 인물이 뛰어난 지휘관이며 뛰어난 참모인가 하는 것도 좀처럼 평가하기 어렵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뛰어난 참모일수록 지휘관으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리드한다는 것이며 뛰어난 지휘관일수록 그에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루언스와 브라우닝의 16기동 함대는 5월 28일 진주만을 출항하였다. 그들의 전력은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그리고 5척의 중순양함, 1척의 경순양함, 그리고 11척의 구축함 등 총 19척이었지만 전함이 한 척도 없었다. 반면 일본의 함대 세력은 제1기동 함대만 항모 4척에 전함 2척, 중순양함 2척, 경순양함 1척, 구축함 12척 등 모두 21척이었다. 여기에 또 다른 공략 부대로 항공모함 1척, 전함 2척, 중순양함 4척, 경순양함 1척, 구축함 8척 등 16척이 함께 있었다.
게다가 주력 부대로 항공모함 2척, 전함 3척, 경순양함 1척, 구축함 9척 등 15척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그들은 경계를 위해서 전함 4척, 경순양함 2척, 구축함 12척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일본 함대 전체 규모는 항공모함 7척, 전함 11척 등 모두 70척에 이르는 압도적인 규모였다.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미군 함대는 전진부대가 항모 4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나름의 정보와 경험을 가진 할지는 출항하는 16기동 함대를 보며 이번에는 그들이 전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나중에 다 알려준 것이지만 당시에 미군 함대가 부족한 것은 전력뿐만이 아니었다. 그동안의 전투 경험 정보를 통해 할지나 브라우닝은 일본군의 전략 전술 능력이 만만치 않고 함재기 조종사들의 실력 그리고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제로센 전투기 자체의 기량은 모두 미군을 압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브라우닝은 자신이 이미 시험 비행사 시절부터 미래 전투기에는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혁신그룹에 속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적 항공대와 아군 항공대의 수준 차이를 더 잘 간파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스프런스 소장 할지의 성격을 알았기에 그와 콤비를 이루었던 브라우닝도 충동적인 성격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럴 경우 다가올 전투는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 출항 전 태평양 함대 사령관 니미츠 대장은 그에게 적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적 함대에게 그의 함대를 노출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런 점이나 신중한 지휘관인 스프런스를 배치한 것을 보면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함대의 전력 보존을 더 중시하고 있었음을 느끼게 한다. 이들 말고는 일본 함대에 맞서 제대로 가용할 태평양 함대가 없었으니 당연한 입장이기도 했다. 결국 16기동 함대가 추구해야 할 작전은 넓은 바다를 이용해서 적의 눈에 띄지 않고 매복해 있다가 결정적 기습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냉정하고 치밀한 계산과 인내가 절실히 요구되었고 경거망동은 파멸이었다. 그런데 스프런스는 자신이 항모에 의한 전투를 경험해보지 못한 까닭에 실전에서의 결정적 순간에는 브라우닝의 조언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의 걱정은 더 컸다. 답답했던 스프런스는 갑판 산책 때 그를 불러서 물어보았다. 나는 항공모함을 지휘해본 경험이 없네. 그래서 기관의 조언을 듣고 싶네. 이에 브라우닝은 이렇게 대답했다. 장군님은 이미 순양함대 지휘관으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자 스프런스는 그건 그런데 이번 전투는 순양함전이 아니라 완전히 항공모함전이 될 것일세. 게다가 우리는 완전히 열세이네. 우리 두 척의 항모가 보유한 항공기가 150대, 미드웨이 섬 해병대와 육군이 보유한 100대, 모두 다 해서 250대를 넘지 못하지 않나. 그런데 적은 항모가 4척이고 최소한 4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기관은 걱정스럽지 않나? 이에 브라우닝은 장군님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장군님은 물론이거니와 저 또한 경험 많은 프로 장교가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된 스프런스는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아 참모장, 훌륭한 답변이네. 자네 말대로 우리는 프로지. 브라우닝도 이때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할지 제독이 지적했듯이 지휘관이 참모에게 가장 신뢰받을 수 있을 때는 어떤 확실한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때다. 사실 나도 스프런스 제독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진급보다 프로로서의 자부심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 그렇게 해서 가슴에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나는 승리를 확신하였다. 라고 했던 것이다. 또한 브라우닝은 그와의 의기투합을 확신하면서 이런 말도 하였다. 나와 그는 분명히 성격이 정반대였다. 그렇지만 목적을 위해 감정을 통제하는 면에서는 완전히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브라우닝은 승리를 위한 작전 계획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는 승리를 위한 합리적인 결론이라면 스프런스도 아무리 비정하고 대담한 작전이라 하더라도 그가 받아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브라우닝이 당시와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담한 작전을 결행할 의지가 자기 상관에게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미대위 해전의 미 항공대 조종자 브라우닝 참모장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